결혼한 지 7년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고 아내는 중견 광고 회사의 팀장입니다. 맞벌이 부부로 지내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인데 아침마다 학교 보내고 출근 준비하다 보면 둘이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도 채 안 됩니다. 요즘은 아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보다는 아이의 엄마 함께 사는 동료 같은 느낌이 더 가까워요.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회의 늦게 끝났지? 그날도 퇴근한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마워. 나 진짜 배고팠어. 하며 웃었을 텐데 요즘은 그런 미소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불 끄고 누워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가 없어졌을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내가 요즘 좀 무심했지?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시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외근을 자주 나가게 된 것도 이번 광고주는 까다로운 분이라 현장 미팅이 많아. 회의, 출장, 야근. 늘 바쁘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별 의심 없이 고생하네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집에서 웃는 일이 줄어들고 출근 준비엔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옷차림, 화장, 머리 스타일. 예전엔 10분이면 끝났던 준비가 요즘은 30분도 넘게 걸리더라고요. 여보, 요즘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기분 전환 좀 하려고. 그러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외근 나갔다가 도윤 선배 만났어. 기억나? 그 말에 머릿속이 멈칫했어요. 대학생 때 종종 이름 나왔던 동아리 선배. 아, 그 잘생겼다던 선배. 응. 지금은 광고주 쪽 이사래. 우리 회사랑 같이 일하게 됐어. 그 말은 뭐랄까. 예전 기억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익숙하고 낯선. 그날 이후 아내는 종종 그 선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도윤 선배가 진짜 웃긴 얘기에서 빵 터졌어. 일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그 선배 덕분에 좀 웃었어. 처음엔 그냥 업무 얘기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툭 던진 말이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요즘은 도윤 선배 얘기를 자주 하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멈칫한 뒤 그런가? 그냥 편한 선배라서.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이 사라진 느낌. 대화는 점점 줄고 미소는 다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게 질투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그냥 지친 마음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아내는 지금 어딘가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회식이 있다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거래처 회식 있어서 좀 늦을 거야. 예전 같았으면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 정도의 말은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그래,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어딘가 가벼운 불안 같은 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 11시를 넘긴 시간.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정돈되어 있었고 술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많이 피곤했어? 응,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어딘가 멍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고 출근 준비에도 이상하리만치 공을 들였습니다. 옷장 앞에서 서성이는 시간, 머리를 말리는 자세, 심지어 향수를 뿌리는 타이밍까지 아내의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꾸미는 거야? 그냥 여자로서 나를 좀 챙기고 싶었어.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지금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말 같았거든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 아내는 또 외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팅하다가 도윤 선배랑 밥 먹고 들어왔어. 진짜 피곤하다. 그 말 속에 담긴 이름. 또 도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선배랑 자주 보나 봐? 아내는 멈칫하더니 프로젝트 파트너니까 자주 만나게 되지. 그 말 맞는 말인데 왜 그렇게 찜찜했을까요? 며칠 후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스쳐봤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 너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보낸 사람은 도윤. 그날 밤 아내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나는 그냥 사람으로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녀가 느끼는 외로움, 그 말 한 줄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 때문이야? 아내는 고개를 떨구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나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고마웠어. 그날 이후 아내의 귀가는 점점 늦어졌고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혼잣말로 웃는 표정이 자주 보였어요. 그 웃음이 저를 향한 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아내가 회식이라고 했던 그날 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그날은 회식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무작정 나섰습니다. 강남 신논현 쪽 도윤 선배의 회사 근처 카페. 저 멀리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 선배와 아내는 마주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야 했지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났고 화도 안 났습니다. 그냥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안. 회식이 늦게 끝났어.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것도 그쯤부터였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면 괜히 초조해졌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는지, 언제 씻는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는 시간이 있는지. 그동안 당연하게 지나쳤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바쁘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는 보고서 마감이야. 진짜 정신없어. 하지만 그런 말들이 이제는 제게 보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지 미리 말할게. 그런 느낌. 주말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해도 이번 주는 힘들어. 팀원 회의가 있어서 워크숍 준비해야 해. 그 말들을 그대로 믿기엔 이미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은 늘 뒤집혀 있었고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혼자 있을 때면 혼잣말처럼 웃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 번은 조용히 다가갔더니 응,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바로 끊더군요.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사이 노트북에 연결된 클라우드 앨범을 열어봤습니다. 몇 장의 사진이 자동 업로드 되어 있었어요. 낯선 카페, 낯선 조명, 그리고 그녀가 찍힌 사진 하나. 앵글이 낮았고 웃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모르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일정을 따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린더에 표시된 외근 장소, 회식 날짜, 미팅 대상.
그녀의 말과 실제 움직임이 맞는지 비교하기 위해서였죠. 한 번은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내의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어제 조기 퇴근하셔서 부럽더라고요. 요즘 팀장님이 일찍 가실 땐 되게 기분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날 아내는 광고주 미팅 때문에 늦는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늦게 들어왔고, 진짜 힘들다. 하루 종일 미팅만 하다 왔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이전에는 공유했던 암호조차 잊혀졌죠. 그게 말해주는 건 단 하나였어요. 지금 당신은 더 이상 들여다보지 마. 하지만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 아내인지 확인해야 했고, 내 아이의 엄마로서 지켜야 할 사람이 맞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의 끝에서 저는 모든 것을 뒤바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 금요일 아내는 일찍 퇴근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도윤 선배랑 외부 회의 한 건 있고 일찍 끝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외부 회의라는 말이 또 가슴에 걸렸습니다. 회의라는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퇴근 시간 즈음 아내의 회사 근처에 갔습니다.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시 반쯤 도윤 선배와 함께 나오는 아내를 봤습니다. 둘은 길 건너 카페로 향했고 누가 봐도 업무와는 거리가 먼 분위기였습니다. 웃고 있었고 도윤 선배는 아내의 팔목을 자연스럽게 붙잡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누가 내 안의 바닥을 열어젖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소리도 걸음도 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광고주가 미팅을 길게 잡아서 늦었어. 밥은 먹었어? 늘 하던 말투였고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 한마디로 넘겼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더 이상 저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회사 근처에서 아내의 후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요즘 도윤 이사님이랑 자주 다니시던데요. 팀원들 사이에서도 좀 말이 많아요.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도윤 선배랑 일 많이 해? 응. 거의 붙어 다녀. 이번 캠페인은 그쪽 광고주니까. 이제는 대놓고 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마치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권리가 없다는 듯이. 그 주말 아내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회의 자료 준비해야 해. 모니터 화면을 슬쩍 보니 PPT 창은 열려 있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런 수정도 없었습니다. 대신 카톡 알림이 연달아 뜨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대화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월요일엔 좀 긴 시간 볼 수 있을까?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는 지금 누군가와 일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선이 아니라 이제는 명백한 이중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건 곧 이 거짓된 일상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도윤 선배랑 자료 정리하고 광고주랑 마지막 미팅까지 했어. 피곤한 듯 말했지만 화장은 거의 지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눈가엔 약간의 반짝임이 남아 있었고 립스틱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오늘도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선배는 결혼 안 했지? 아내는 아주 짧게, 아니 했는데 지금 별거 중이래. 이혼 준비 중이래.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혼 준비 중. 그 말이 아내의 마음을 열게 한 열쇠였겠죠. 책임 없는 감정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포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도윤 선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계정, 업계 커뮤니티 관련 기사. 놀랍게도 도윤 선배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의 남자였습니다. 부인의 계정에는 생일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도윤 선배는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에도 태그되어 있었죠. 이게 이혼 준비 중인 사람의 생활일까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철저하게 속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든 말든 그녀는 이미 제게 거짓을 반복했고 그 거짓은 제 아들과도 연결된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 저는 핸드폰을 조심스레 들여다봤습니다. 잠금은 바뀌어 있었고 지문 인식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이제 이 사람은 나와 공유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움직였습니다. 아내의 일정표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고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되는 사진들을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에는 시간과 위치가 남아 있었고 그걸 보면 아내가 말한 장소와 시간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사무실에만 있었어. 그런데 사진엔 강남의 한 북카페가 배경으로 찍혀 있고 시간은 오후 2시 42분. 그 카페는 지난달 도윤의 SNS에서 분위기 좋다며 올린 장소와 동일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행동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외근을 나간다고 말한 날 저는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 신사동의 한 골목. 그곳에서 아내는 도윤과 함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카페였지만 2층은 프라이빗 룸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회의보단 데이트에 가까운 공간. 저는 문 앞까지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 출입 시각과 사진을 남겼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외근 진짜 힘들었어. 자료가 자꾸 바뀌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더는 감정으로 대화를 할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과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화해야 하니까요. 아내의 움직임은 더 이상 제 말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아닌 기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는 사진, 캘린더에 남겨진 일정 메모, 위치 기반 앱 사용 이력까지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중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4월 14일. 아내는 광고주랑 대면 미팅 있어서 외근 간다고 했죠. 하지만 클라우드에는 그날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남양주에 있는 한 리조트. 회의실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은 그녀가 직접 찍은 게 아니었어요. 앵글은 낮았고 아내가 와인을 들고 살짝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도윤 선배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진 하나가 말해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장소, 시간, 표정, 분위기. 이건 그냥 외도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노트북을 켜고 사진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시간 오후 2시 38분. 위치 남양주 땡땡 리조트. 아내는 그날 4시까지 서울 본사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의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너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라.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내용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일 좀 덜 힘든 것 같아. 도윤 선배가 워낙 잘 맞춰줘서 그런가. 그 말에 저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이제 다 알겠다. 이후 저는 증거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리엘러티. 그 안에 하루 단위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위치 캡처, 사진 메타데이터, 카톡 화면, 통화 내역, 녹취 가능한 짧은 메모. 그 모든 걸 저장하는 동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분노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걸 모으는 건지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말로 붙잡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구나. 나는 감정으로 기다렸고 그녀는 그 감정을 조용히 짓밟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친구 만나기로 했어. 결혼한 친구인데 힘들다길래. 친구. 이제 그 말은 거짓의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저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점심시간 평소보다 조용했던 제 모습을 본 지혜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혜는 같은 학년 국어 교사였고 저와는 5년 가까이 함께 일한 동료였죠. 요즘 괜찮으세요? 툭 던지듯 조용히 말하더군요. 괜찮지 뭐. 왜? 그냥 요즘 선생님 표정이 좀 달라 보여서요.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말 뒤에 무언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은수 씨랑 도윤 선배라는 남자 강남 쪽에서 같이 있는 거 봤어요. 퇴근길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확실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조심스레 끄덕였습니다. 그 두 사람 예전에도 뭔가 좀 이상했어요. 한 번은 회식 자리에 도윤 씨가 잠깐 왔는데 서로 대하는 태도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 말은 확인 사살 같았습니다. 내가 보고 들었던 모든 단서들이 이제는 의심이 아닌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워크숍은 1박 2일이야. 남편한텐 그렇게 말했어. 걱정 마. 목소리는 낮았고 숨죽인 웃음이 뒤따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 주말 아내가 말한 대로 워크숍을 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다던 지역의 숙박업체 목록을 검색했고 도윤 선배의 차 번호를 기억해 두고 있었기에 현장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윤 선배의 차량이 있었고 리조트 3층 로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체크인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다 사진 한 장을 찍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 선배의 아내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첨부한 사진 한 장, 그들이 함께한 장소, 시간, 차량 번호까지. 다음 날 도윤 선배의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의심만 했어요. 근데 이걸 보니 확신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서로 다른 가정의 균열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그때 처음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이제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고 정리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행동은 참는 거였고 이제부터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내와 도윤 선배가 함께한 사진, 클라우드에 남은 일정 변경 내역, 녹음된 통화 내용과 캘린더 기록. 이걸 회사가 모르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업무 시간에 외부인을 만나 개인 시간을 보냈고 그 대상은 협업 중인 광고주 이사였습니다. 직장 내 윤리 규정, 이해 충돌 방지 의무, 그 어떤 조건으로도 회사가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저는 익명으로 회사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중하고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한 내용과 증거를 정리해서 첨부했습니다. 귀사 소속 팀장이 광고주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업무 시간 중 특정 장소에서의 잦은 만남과 프로젝트 관련 비공식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 다음 날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오늘 인사팀에서 부르더라. 무슨 이유인데? 글쎄 익명 제보가 있었다는데 나랑 도윤 선배 얘기래.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가 눈치를 챘을까? 하지만 아내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요즘은 왜 이렇게 날씨가 흐리지? 라고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 선배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가 소속된 광고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캠페인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업계 커뮤니티에도 이사, 여성 팀장과의 의혹이라는 익명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실린 프로필은 빠르게 내려졌고 회사는 내부 정리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죠. 한편 도윤 선배의 아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조만간 이혼 소송도 함께 들어갈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분노와 침착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회식이 없다며 일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피로보다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스스로가 만든 파국을 마주하고 있다는 자백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의 자료를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업무상 부적절 행위 관련 기록. 문서 제목은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저의 감정은 처절하고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하고 법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그녀도 이 자료를 보게 될 겁니다. 징계위원회는 생각보다 빨리 열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은 아내에게 정식 서면 소명서를 요구했고 도윤과의 관계에 대해 업무 외적인 사적 개입이라는 항목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공식 경고받았어. 팀장직은 당분간 유지 못할 것 같아. 표정은 무너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회의도 빠지고 프로젝트는 전면 이관됐어. 본사에서 나오라는 얘기나 다름없지.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리를 잃었고 도윤은 소속 회사에서 공식 해고됐습니다. 업계 단톡방엔 도윤의 실명과 함께 계약 취소, 후속 프로젝트 제외 같은 글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 끝났대. 실무자가 그 짓을 하면 누가 신뢰하냐고. 지인에게서 들은 말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고발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는 회사 내에서 좌천됐습니다. 신입 교육팀으로 발령이 났고
그동안 해오던 모든 프로젝트는 정리됐습니다. 아내는 새벽마다 깨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보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멍한 얼굴로 부엌에서 식탁을 닦거나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아이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엄마는 왜 맨날 조용해? 엄마는 왜 나랑 얘기 안 해? 아이의 눈동자에는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좀 아파. 그래서 조용히 쉬는 거야. 그 말을 하며 아이를 안았는데 그 순간 제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낮잠에서 깨어나 혼잣말처럼 중얼댔습니다. 아빠는 엄마 싫어졌어? 아빠는 엄마랑 왜 말 안 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는 말없이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을 몇 벌 넣더니 잠깐 혼자 지낼게. 정리 좀 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그 말 뒤로 아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제 집엔 저와 아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아이와 함께 잠든 거실 한켠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웅웅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와 조용히 지냈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가거나 학원 숙제를 도와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문득문득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식탁에 둘이 마주 앉을 때 한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얘기하고 싶어.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미안했어. 그 말이 나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위로받고 싶었어. 내가 너무 지쳐 있었고 당신도 바쁘고 우리 대화도 없고. 그녀의 말은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선택한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난 그게 감정이란 걸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 감정이 우리 가족을 망쳤다는 건 알고 있어? 아이도 느끼고 있어. 엄마가 달라졌다고 대답 안 한다고 자기 때문에 엄마가 사라진 줄 알 수도 있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마. 제발.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책임의 문제야. 그리고 나는 지금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은 아주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말처럼.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넌 원하는 만큼 아이를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너와 다시 부부로 사는 일은 없을 거야.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래. 받아들일게.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꺼내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 감정은 사치였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며 뒤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순간 모든 소리가 꺼져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달려왔고,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당분간 좀 멀리서 너를 볼 거야. 그 말을 하는 내내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와의 미팅 날짜도 잡았고 상간자 소송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가는 걸로 정리됐고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했습니다. 도윤 선배는 끝까지 연락을 피했고 법원에서 송달 명령을 내려서야 겨우 응답했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클라우드에 남은 위치 기록, 호텔 체크인 내역, 캘린더 스크린샷, 문자와 음성 녹취까지. 도윤 측 변호인은 본인의 감정은 순수했다. 서로의 위로가 있었을 뿐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이 변명이란 건 판사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도윤은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고 부인의 소송에서도 별도로 청구된 금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도윤은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소속 회사는 물론 그와 일한 광고 대행사들조차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이제는 신뢰를 저버린 남자로 낙인 찍혔죠. 한편 아내는 친정에도 사실을 들켰고 양가 모두에게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게 뭐야? 너 애는 생각 안 했니? 그 말들은 피보다 날카로운 칼처럼 아내의 마음을 베었을 겁니다. 한때 친구였던 이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다니는 모습이 회사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소문도 들려왔고 본사 건물 카페에서 혼자 앉아 텅 빈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던 모습도 누군가 사진으로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정식으로 인사 이동 요청서를 제출했고 지방 영업 지점으로 좌천됐습니다. 출퇴근 거리는 왕복 3시간. 대중교통도 없는 지역. 그녀는 가끔 집 근처에 와서 아이를 멀리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시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고마웠어. 당신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 그 짧은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삶에서 과거가 되었고 아이에게는 한때 함께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에는 많은 것들이 고려됐겠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아내는 누군가를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아이는 그 이후로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일엔 학교를 다녀오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소소한 일상을 보냅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 서류를 정리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절대로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날 이후 아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유지됐지만 직접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이 앞에 서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낀 걸지도 모르죠. 이따금 아이도 엄마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다시 집에 와? 엄마는 왜 나랑 같이 안 살아? 그럴 때면 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혼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래도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엔 어린아이답지 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의 일상은 안정을 찾아갔고 저도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선생님들과 웃으며 대화도 하게 되었고
퇴근길에는 아이를 학원에서 데려오는 일상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아이와 함께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라떼 한 잔과 아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하나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 조용히 서 있는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아이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의 웃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미소 같은 걸 지은 듯 했죠.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닌 그저 끝났다는 실감. 이제는 그녀를 붙잡을 이유도 그녀가 돌아올 곳도 없다는 걸. 그날 밤 아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 본 것 같아.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도 너 보고 좋았을 거야.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떤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길게 이어지는지 몸으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와 함께 다시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끄러미 거울을 바라봤다. 서린과의 결혼은 마치 회오리바람 같았다. 빠르게 시작됐고 정신없이 휘몰아쳤고 끝은 망가진 뿐이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진짜 부부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만약 이게 내가 끝까지 지켜온 결혼의 결말이라면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버텨온 걸까? 아무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했던 걸지도 모른다. 사람은 때로 무너져야 진실을 본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이야기는 그 진실에 대한 기록이다. 처음엔 순간순간 설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숨막히도록 답답했고 끝은 참혹했다. 내 이름은 민재다. 나는 약속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하지만 서리는 책임이라는 말조차 불편해하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자신만의 목표에만 몰두했다. 더 예뻐지고 싶어 했고 커리어를 쌓고 싶어 했고 한국에서 석사학위도 따고 결국엔 이곳에 뿌리내리길 바랐다. 그녀의 삶은 늘 그녀 중심이었고 나는 그냥 곁에 서 있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키는 162쯤 되었던가. 등을 타고 흐르는 긴 흑발. 가늘고 긴 허리에 어울리는 또렷한 이목구비. 그녀에게는 이국적인 도도한 분위기가 있었다. 특히 깊은 눈매는 설명하기 어려운 아우라를 풍겼고 멀리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걸음 하나조차 당당했고 마치 날 보라는 듯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처음엔 그런 당당함과 자유로운 분위기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당당함이란 게 타인의 감정엔 무관심하다는 뜻이란 걸 깨달았다. 우리 사이엔 늘 보이지 않는 정서적 거리감이 존재했다. 그녀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스킨십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저 역할만 연기했을 뿐 진짜 부부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스스로를 속이며 괜찮다고 믿었다. 현실을 직면하기엔 두려웠던 걸지도 모른다. 서리는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자극적인 걸 좋아했고 늘 강렬한 에너지를 쫓았다. 반면 나는 더 깊은 유대감과 진심 어린 연결을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그런 걸 줄 수 없었다. 위로도 따뜻함도 없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대했고 그녀는 언제나 차가웠다. 그녀가 원하는 삶을 위해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했다. 언제나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서린의 아버지는 정직하고 따뜻한 분이었다. 그분은 딸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몰랐을 것이다. 나는 이미 한 번 실패한 결혼에서 쌍둥이 아들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또다시 이혼하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다. 가정이 필요했고, 안정된 삶이 필요했고, 그 안을 함께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걸 갖췄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현실이 그게 환상이었음을 말해주기 전까진. 그날도 금요일 저녁이었다. 설이는 거울 앞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겉보기엔 평소와 다를 것 하나 없었다. 그러다 날 힐끔 보며 툭 내뱉었다. 민재씨, 싸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제 끝난 거 아시죠? 전 친구들이 필요해요. 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뻔한 핑계. 친구? 아침에 통화한 거 다 들었어요. 그 사람 말이죠. 다시 한 번만 우리 집으로 전화하면 당신이든 그 사람이든 그 전화기까지 창밖으로 던질 겁니다. 설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건 당신도 아시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난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4달 전에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고 했었죠. 그런데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 당신이 이젠 내 앞길을 막고 있어요. 인내심도 끝났어요. 더 이상 시험하지 마요.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구두를 신으며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걱정 마요. 곧 나갈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정말 멋져 보였다. 진한 레드 립스틱, 우아한 향수, 그리고 오늘 밤을 위해 고른 듯한 검은 드레스. 노력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노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고 나에겐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에게 넘치도록 친절했고 인내했고 사실 그녀가 받을 자격도 없는 대접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인내심도 바닥났다. 나뿐 아니라 내 아들들에게까지 노골적인 무시를 하는 그녀를 더는 참지 않기로 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이 결혼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그녀가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눈앞에 있었다. 오만함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포장된 채로 그녀가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내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더는 참아지지 않았다.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대체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요? 우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설마 내가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신 인생에서 결혼보다 중요했던 건 언제나 사교 생활이었어요. 거짓말도 이젠 질렸고요. 하지만 오늘 밤은 더는 모른 척 못하겠어요.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우린 아무 의미 없는 존재처럼 만들었어요. 그녀는 내 말을 들으면서도 가방을 집어들며 나를 보지조차 않았다. 그 무심함은 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그걸 정말 믿은 거예요? 내 명예심, 책임감 그걸 철저히 이용했잖아요. 나를 믿고 나의 헌신을 당신은 무기로 바꿨죠. 단 한 번도 집에 돈을 벌어온 적 없잖아요. 공과금 한 번 낸 적 있어요? 당신 MBA 학비도 그 수많은 알바도 전부 내가 부담했잖아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직업 놀이할 때 난 계속 뒷바라지만 했죠. 그런데 이제 당신은 어느 투자회사에 들어갔다고 내가 당신 인생의 방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깊고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더니 뼛속까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 아들들이랑 같이 있는 거 정말 싫어요. 처음부터 걔네가 여기 있는 거 원한 적 없어요. 아이들 양육비 보낼 때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젠 그 애들이 아이같이 살고 있잖아요. 내가 그 애들 엄마 역할까지 해야 해요? 아니, 민재 씨. 그건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너무 단순해요. 야망도 없고 그냥 조용한 삶만 바라는 사람. 난 그보다 더 많은 걸 원해요. 그게 끝이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들을 기생충처럼 말하지 마요. 당신이 이성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앞으로 그런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요. 당신에겐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 짐 다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요. 그 이후엔 당신 물건은 전부 쓰레기로 처리할 거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에서 오늘부로 자유해요. 우리 끝났어요.
그 말을 듣고서야 처음으로 서린의 표정이 흔들렸다. 충격, 아니 어쩌면 지금에서야 깨달은 걸지도 몰랐다. 자신이 지배하고 조종하던 남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걸. 그 남자는 사라졌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지금 누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들을 들을 필요가 없어서 나는 지금도 부끄럽다. 그런 사람 옆에 아이들을 함께 두었던 과거가 정말 뼛속 깊이 수치스럽다. 서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날 뚫어지게 바라봤다. 마치 풀리지 않는 퍼즐을 들여다보듯이. 당신 변했네요. 그 말에 내 가슴 한가운데 알 수 없는 허전함이 퍼졌다. 이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된 진실이 내 안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다. 오랜 시간 서서히 질식되어 버린 감정.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이상하게도 뭔가 끈적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수많은 실이 끊어진 자리에 마지막 하나가 남아 내 안 어딘가를 붙잡고 있었다. 그건 애정이 아니었다. 그저 내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미련. 나는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이제 당신의 무시에 질렸어요. 딱 하나만 묻고 싶어요. 언제부터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착각을 했죠? 내 눈엔 당신은 그냥 모든 걸 스스로 망쳐버린 오만하고 이기적인 여자일 뿐이에요. 그녀는 팔짱을 끼더니 눈을 굴렸다. 아, 제발 좀요. 민재 씨, 당신 애들, 애 엄마가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 애들을 나한테 떠넘긴 거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돈도 없잖아요. 있는 거 전부 다 애들한테 쓰고, 당신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을 뿐이에요. 마음 한구석엔 아직 조금의 정은 있죠. 하지만 사랑? 난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민재 씨, 난 지금 이 삶보다 훨씬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한 건 진짜 실수였어요. 난 나만 바라봐 줄 수 있는 남자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 너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사실 난 당신이 편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땐 체류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삶을 정리할 동안 머무를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다 줬어요. 추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당신은 제 역할을 다 했고, 이제 나는 커리어도 있고 독립도 했고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요. 서리는 웃으며 드레스를 정리했다. 조금 아쉬운 건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이미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거든요. 그녀는 몰랐다. 나는 지금 이 모든 대화를 녹음 중이라는 걸. 이게 다 뭐지? 그녀는 점점 더 깊이 못을 박았다.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시험하듯 말이다. 나를 붙잡고 있던 마지막 자제심. 수년간의 호신술 훈련 덕분에 나는 절제를 배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통제가 위태로웠다. 나는 그녀를 당장이라도 집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다. 저 길바닥에 내다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지지 않기로 했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물었다.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한 적 있어요? 그녀는 느리게 아주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표정 하나면 충분했다. 거짓말 한마디 해줄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어떤 파장을 주는지. 그걸 즐기고 있었다. 그때 뛰었다.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집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나는 강하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 몇 달 전에 당신을 내쫓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피로와 혐오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서리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기다리지 마요. 오늘 밤엔 아마 안 들어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설마 했지만 그 남자였다. 서린이 내 눈을 피해 만나고 있던 남자. 이제는 내 집 앞문까지 뻔뻔하게 찾아온 것이다. 나는 문을 열었다. 서린 씨, 여기 있어요? 그는 당당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키득거리며 말했다. 당신이 그 남편이구나? 자기 아내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 그는 내 허락도 없이 나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섰다.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다.
서린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놈. 서린이 그의 직속 상사였다. 그녀는 아마 모르거나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강현은 지금 2자녀가 있는 재벌 이혼녀와 약혼 중이라는 사실을. 서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그의 옆에 딱 붙어섰다. 그녀는 내게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다. 내 남편이 날 내쫓겠대요.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래요. 강현 씨는 어때요? 그 말 듣고 무슨 생각 들어요? 강현은 가슴을 쫙 펴며 말했다. 그 여자를 화나게 한 남자라면 정신 좀 들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젖히고 천천히 마치 포식자가 먹이를 보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한번 해보지. 그래요. 가능하면 사람들 앞에서요. 당신 약혼녀가 결혼도 못하고 과부가 되면 안타깝잖아요? 내 말투 어딘가가 그를 건드렸다. 당당하던 자세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서린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분명히 그에게 내가 특공무술 수련자라는 걸 말했을 텐데 아마 강연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축소해서 얘기했겠지. 그 순간 나는 고민했다. 내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 격투에 능숙한지 굳이 말해줘야 할까? 하지만 모른 채로 두기로 했다. 날 얕보게 만드는 것도 전략 중 하나니까. 그만해요. 강현 씨. 가요. 서린이 그의 팔에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비웃듯 쏘아봤다. 자기가 몇 가지 동작 안다고 강한 줄 아는 모양인데 그냥 여기 앉아서 잘 생각해요. 난 이미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 강현은 어깨를 으쓱이며 다시 잘난 척을 되찾았다. 다음에 보자고. 지질이. 그래,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 내 계획이 완전히 움직이기 전이었으니까. 며칠만 더. 그럼 그 누구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게 될 테니까. 불쌍한 강현. 자기가 방금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를 뻔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약 10cm쯤 더 컸고 체중도 10kg 이상 더 나갔을 거다. 아마 그게 그의 근거 없는 자신감의 원천이었겠지.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내가 그를 어떻게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곧 알게 될 거다. 이미 충분히 나를 망가뜨린 후에야. 강현은 비웃는 얼굴로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다. 서린 씨가 당신 침대에 얼마나 편하다고 했는지 들어봤어요? 그 목소리엔 오만함이 가득했다.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도발. 나는 그의 미소에 내 미소로 받아쳤다. 기분 좋았겠네요. 혹시 대기자 명단이라도 있었어요?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그가 나를 향해 확 다가오려는 순간 서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에게 다행이었다. 나는 그들의 검은 벤츠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머릿속에선 이미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심지어 그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증거가 있었다. 수십 통의 이메일, 선 넘은 표현들, 두 사람의 배신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그림이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공공장소에서 찍힌 사진들, 누가 봐도 문제 삼을 만한 행동. 특히 서린은 그걸 즐기고 있었고 이런 관계가 마치 자기 권력의 일부라도 되는 듯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 착각했지만 오산이었다. 나는 그녀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 그건 오히려 너무 쉬운 복수일 테니까.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내 아들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또 누군가에게 이런 짓을 반복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 아이들은 너무 순수했다. 너무 어리다. 서린이 왜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 따뜻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기엔 그 아이들은 너무 순수했다. 서린이 그들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 없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런 사람 곁에 아이들을 두고 지낸 시간이 스스로 미칠 듯이 원망스러웠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살게 된 건 2년 전이었다. 아이들의 친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아이들을 나에게 떠맡긴 채로 사라져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아이들에게 바쳤다.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너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아빠는 너희를 진심으로 원해. 그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았다. 그리고 이제 서린은 단지
기억 속의 여자로만 남게 만들 것이다. 결국 그녀가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 했던 건 위장된 축복이었다. 덕분에 나는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아이들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그 아이들은 내 세상이었고 우리는 지금 누구보다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아이들에게 집중하려 해도 해야 할 일을 외면할 순 없었다. 설인, 그리고 그 자식 강연까지. 이건 도를 넘어섰다. 복수에 집착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다. 복수라기보단 정의, 혹은 단죄, 아니면 그냥 끝까지 이 일을 마무리 지을 명분.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 중이었다. 며칠 안에 변호사가 서류를 넘길 것이다. 설이는 아마 이중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이런 상태로 날 끌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필요할 때 떠나겠다는 식의 생각. 하지만 그런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운 좋게도 그녀가 나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이 집은 결혼 전부터 4명이었고 공동으로 든 투자 상품도 그리 크지 않았다. 사실 그녀가 내 경제적 안정성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었다. 물론 절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목적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였다. 그곳에서 지우 주무관을 만나기로 돼 있었다. 나는 그저 피곤하고 무뚝뚝한 공무원을 예상했다. 형식적인 업무 응대, 무관심한 눈빛. 하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아니, 그보다 강렬했다. 검은 머리는 그녀의 얼굴선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고 갈색 눈동자는 날카롭지만 따뜻했다. 그녀가 웃는 순간 난 내가 왜 여기 있는지조차 잊을 뻔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다시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민재 씨 맞으시죠? 그녀는 정중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손을 내밀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혼인 비자 사기 관련 신고 건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빨려들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안의 무언가가 갑작스럽게 깨어난 느낌이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느라 몇 초가 걸렸다. 목을 가볍게 가다듬고 말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너무 앞서 나간 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우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홍조가 번졌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마음을 가다듬 듯 하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민재 씨. 그 말 오랜만에 듣네요. 참 친절하시네요. 그러곤 다시 공무원의 자세로 돌아왔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어떤 건으로 오신 거죠? 나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곧 이혼할 아내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혼인 비자 목적으로 저와 결혼한 겁니다. 사랑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어요.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우는 진지하게 내 말을 들었다. 그걸 입증할 수 있으세요? 나는 말없이 녹음기, 이메일 모음 파일, 사진 여러 장이 담긴 서류 폴더를 꺼냈다.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자 그 방 안에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우의 표정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내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뚜렷했다. 나는 조용히 사진들을 그녀 앞에 놓았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찍힌 것들이에요. 보시다시피 비밀 유지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죠. 그녀는 사진을 넘기며 살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 사진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재 씨, 혼인 비자 사기는 아주 중대한 문제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더욱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건 아주 잘하셨어요. 곧 연락드릴게요. 지우의 목소리는 끝까지 전문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여운이 있었다. 그 감정이 나를 붙잡았다. 이런 게 무모한 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감정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업무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으니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순간 그녀는 망설였다. 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참,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우는 살짝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지우예요. 한지우. 지우씨.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민재씨도요. 그녀는 말할지 말지 고민하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실 업무 시간 외에 만나는 건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오늘 저녁엔 업무 얘기 안 할게요. 전 부인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과의 저녁 식사. 출입국 공무원도 식사는 하셔야 하잖아요. 지우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속으로 손을 꼭 모았다. 지우는 나를 바라보며 마치 마음속에서 뭔가를 정리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고 조심스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좋아요. 조금 망설여지긴 하지만요. 잘 됐네요. 몇 시쯤 뵐까요? 5시 반쯤 이 건물 앞에서 만나면 어때요? 일찍 저녁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봐주는 분한테 전화해서 조금 늦을 거라고 얘기해야겠네요. 지우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다니 믿기지 않네요. 근데 이상하게 당신에겐 믿음이 가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요. 절대 후회하게 하지 않을게요. 나는 흥분을 꾹 눌러가며 말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간은 충분했다. 집에 들러 씻고 단정하게 차려입고도 충분히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는 기분이 좋았다. 저녁 식사는 자연스러웠다. 지우는 처음엔 조금 수줍어했지만 곧 마음을 열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이야기를 나눴다. 삶, 일, 가족. 대화를 나눌수록 마치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해졌다. 어색함도 억지스러운 말도 없었다. 그저 연결감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혼 경험, 그리고 7살 딸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요리와 등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말해줬고, 나는 내 아들들이 하는 무술 이야기, 그리고 오토바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들려줬다. 우리는 너무나 달랐지만 이상하게 너무 잘 맞았다. 이런 깊은 연결감을 이렇게 빠르게 느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딸 하나 이야기를 할 때 작은 웃음을 지으며 움직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그녀를 꼭 안고 싶다는 충동이 잠시 마음을 덮쳤다. 그 순간 그녀가 내 표정을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무슨 생각하세요? 눈빛이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우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한 박자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당신도 나처럼 즐기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당신을 보면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당신 눈빛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도 있죠.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우는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와인잔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다. 저도 느껴져요. 근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우린 이제 막 만났잖아요. 아직 당신에 대해 잘 모르고요. 조금 천천히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아마 가장 현명하겠죠.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돼요. 근데 저는 그냥 흐름에 맡기고 싶어요. 혹시 제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당신이 불편한 건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아니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좀 감동이네요. 전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특별해 보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후로 제게 보이는 모든 여자는 당신 다음이에요. 지우는 나를 한참 바라봤다. 내가 진심인지 판단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속삭였다. 제 얼굴을 보세요. 나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농담처럼 보이나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 안에 이미 대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깊어지려던 찰나, 지우가 화제를 돌렸다. 기분이 어때요? 무슨 기분이요? 그 아내 말이에요. 아, 이제 곧 전 아내가 될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요.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 질문은 예상보다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다시 찔린 듯 아팠다. 슬퍼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처도 크고 화도 나요. 자존심도 완전히 짓밟혔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까지 잔인해야만 했을까요? 난 그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 번도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시도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속인 건 차라리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무시. 그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지우는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녀에 대해 이해해야 할 건 이미 다 보이는 것 아닐까요?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고, 당신은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분명히 느껴요. 그녀가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한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내 감정을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상상 이상으로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손을 꽉 쥐었고 가슴엔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날 이용했어요. 혼인 비자, 그리고 다른 목적들까지. 그래서 진짜 맞는 결말은 하나뿐이에요. 그에 맞는 대가를 받는 것.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요. 지우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두 손을 내 손 위에 살며시 얹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조용한 강인함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 순간 나는 현실로 단단히 붙잡힌 느낌이었다. 몇 분 후, 우리는 서린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눴다. 지우는 듣기만 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 하나하나 꼼꼼하게 방법을 고민해줬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주제를 바꿨다. 지우 씨는요? 전 남편이 왜 그렇게 당신을 놓아주지 않았나요? 지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그냥 저를 영원히 자신만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담담했다. 다행히도 전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가 우리 딸 하나를 처음으로 때린 날,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겨서 하나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에요. 나는 숨을 꾹 삼켰다. 잘하셨어요. 당신은 정말 옳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녀의 손끝이 살짝 힘을 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지지와 공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운 일이었던 건 아니다. 그녀 안엔 분명한 강인함이 있었다. 누구도 겪어선 안 될 일을 견뎌낸 사람이 가지는 진짜 회복력 같은 것.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바보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지우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으며 말했다. 그랬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우를 상처 준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내 가슴 속엔 이유 없는 분노가 일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작은 밴드의 음악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그들은 꽤 괜찮게 연주하고 있었다. 무도회장에서 한 곡 주시겠어요? 숙녀분, 우리 노래 나오네요. 지우는 눈을 찡긋하며 물었다. 진짜요? 어떤 노랜데요? 지금 나오는 이 노래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춤이 흐르는 쪽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우리는 함께 그 음악에 몸을 맡겼다.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내게 닿았고 달콤한 향수가 내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내 품 안에 마치 원래 거기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안겼다. 그녀의 손길은 나의 생각을 먼 곳으로 날려보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번엔 달라. 도피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야. 이건 진짜야. 서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우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내일 제가 다 처리할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안엔 단순한 열정보다 훨씬 많은 게 담겨 있었다. 힘, 이해, 그리고 미래. 그날 밤 지우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우리가 나눈 작별 키스는
오랫동안 부드럽게 머물렀다. 나는 그녀를 원했다. 그녀도 나를 원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아니란 걸. 그날 밤 늦게 침대에 누워도 나는 그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 웃는 모습, 그리고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준 그 감정들. 내가 이미 그녀에게 빠지고 있는 걸까? 확실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다. 삶은 계속된다. 이젠 자기 연민이나 후회 따윈 내 인생의 자리가 없었다. 충분히 오래 허비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는 행복했다. 집에 돌아오자 설인이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잘 됐네요. 딱 있었으면 했어요.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당신 마지막 날이에요. 나는 6시쯤 들어올 거예요. 가기 전에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그 시간엔 꼭 있어줘요. 해줄 수 있겠어요? 설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아니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피곤하네요. 자러 갈게요. 드디어 내 침실을 되찾을 수 있어서 기뻐요. 너무 오래 게스트룸에서 지냈네요. 당신이 그 방에서 자게 했어야 했는데 많은 걸 다르게 했어야 했어요. 나는 거실 쪽으로 걸어가 TV를 켜고 그녀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20분쯤 지나 그녀가 문틀에 나타났다. 그녀는 한때 내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그 시절. 지금도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아직도 나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믿는 듯했다. 나는 내 몸의 반응이 싫었다. 아직도 본능은 날 배신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건 사랑도 욕망도 아니었다. 그저 마지막 수작일 뿐. 민재 씨. 설이는 부드럽게 말하며 한 발 다가왔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딱 오늘 밤 아무 조건도 없이. 당신도 원하잖아요?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아직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는 거 다 보여요.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없을까? 그녀는 내 팔을 따라 손끝을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마치 진지하게 그 제안을 고민하는 것처럼.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잠깐 희망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여자여도 나는 절대 다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표정은 무너졌다. 충격과 당혹, 그리고 거절의 그림자. 그 순간을 나는 아마 평생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내가 또 한 번 무너질 거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게임은 이제 끝났다. 이번엔 내가 승자였다. 놀랍게도 내 마음은 고요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끝이라는 확신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나에게서 줄 수 있는 모든 걸 빼앗아갔다. 더는 생각할 가치조차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잠에 들었다. 하지만 해가 뜨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오전 9시 정가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좋아요. 민재 씨. 변호사는 메모를 넘기며 말했다. 이혼 서류는 오후 3시까지 준비할게요. 다른 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연을 상대로 소송하고 싶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또는 결혼 파탄 책임.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요. 물론 결혼이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란 걸 알아요.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어요.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변호사는 등을 기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꽤 강한 접근이네요. 또 다른 계획도 있나요? 그 사람이 다니는 은행도요. 설인과의 사내 연애를 알고도 윤리 규정을 묵인했어요. 그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오늘 2건 모두 소송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서류는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오후 4시 변호사는 나를 잠시 바라봤다.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증인이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괜찮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증인도 이미 정해뒀어요. 나는 싸움을 걸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강연이 원한다면 그가 얼마나 나를 얕봤는지 뼈저리게 알게 될 거다. 오히려 일이 커졌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요. 무슨 계획인진 안 말해주는 게 나을 겁니다. 나는 강한 결심을 담은 눈빛으로 말했다.
오후 4시 나는 강연이 있는 사무실에 도착했다. 직원 한 명이 그가 있는 자리를 안내했다. 그는 한 여직원에게 얼굴을 너무 가까이 들이대고 있었다. 여직원은 분명히 거리를 두려는 눈치였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내가 다가오는 걸 봤다. 그 순간 나는 전투 모드에 들어갔다. 온몸은 편안하게, 하지만 집중은 날카롭게, 강연은 곧 진짜 고통을 맛보게 될 거였다. 그의 표정엔 걱정과 오만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민재 씨? 강연은 내가 대답하기를 오래 기다릴 생각이 없어 보였다. 선물 몇 가지 가져왔어요. 나는 이혼 서류 사본을 건네며 말했다. 설인과의 불륜 당사자로 그가 명시된 문서였다. 강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무실 사람들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두 번째 문서를 건넸다. 이건 당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당신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제 혼인이 파탄났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당신이 다니는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상사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신과 설인의 노골적인 사내 연애를 묵인한 건 계약서에 명시된 윤리 조항을 위반한 거니까요. 나는 마지막으로 설인과 강연의 노골적인 사진들을 몇 장 꺼내 건넸다. 당신 윗선이 이 사진들 꽤 흥미롭게 보더군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끝났어요? 강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게 눈에 보였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등을 돌리며 말했고 한 걸음 멈췄다. 지금쯤이면 당신 약혼녀도 메신저 서비스로 이 서류와 사진들을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차는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이제 누가 당한 건지 알겠죠, 친구? 그 순간 강연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죽여버릴 거야. 나는 속으로 웃었다. 딱 내가 유도한 대로 그가 주먹을 쥐고 달려들 때 나는 완전히 준비돼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그의 몸이 돌진하고 주먹은 날 향했지만 나는 한쪽으로 살짝 피했고 복부에 정확하게 한 방 날렸다. 그는 바로 앞으로 구부러지며 신음했다. 그가 다시 일어서기도 전에 나는 그의 다리를 쳐서 바닥에 쓰러뜨렸다. 강하게 바닥을 친 그의 몸은 자신감과 자존심까지 함께 무너뜨렸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그의 하루는 확실히 망가졌고 나는 아직도 꽤 여유가 남아 있었다. 솔직히 말해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가치도 없는 놈이었다. 혼란이 가시자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렸다. 점점 더 커졌다. 강연히 희롱하던 여직원이 가장 먼저 박수를 쳤고 뒤이어 사무실 안의 모든 여성 직원들이 함께했다. 그 누구도 그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 놀람과 묘한 위안을 느꼈다. 경찰 불러주세요. 구급차도 같이요. 강연 씨 머리가 꽤 아픈 것 같네요. 나는 가장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명함 한 장을 내밀며 작게 속삭였다. 전화 주세요. 경찰은 오랫동안 나를 신문했다. 어떻게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냐고. 그건 그들도 모르게 한 훈련된 본능이었을 뿐이다. 15명의 목격자가 내가 정당방위였다고 진술했다. 강연이 먼저 폭언과 위협을 하며 공격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마지못해 나를 귀가시키며 말했다. 나중에 다시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기분은 좋았다. 고통을 안겨준 사람 중 하나는 정리됐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명.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요? 오후 6시 정각, 설인이 도착했다. 그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민재 씨,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 난리. 나 정말 망신당했어요. 모두가 수군거리고 있다고요. 나 직장 잃게 생겼어요. 당신 강연을 거의 죽일 뻔했잖아요. 이렇게 무정하고 잔인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잔인하다고? 나는 차분하게 목소리를 눌렀다. 지금 그 말을 당신이 해요? 나더러 잔인하다고? 당신도 꽤 뻔뻔하네요. 강연은 그나마 제 발로 걸어 나간 걸 감사해야죠. 그때 설이는 지우의 존재를 눈치챘다. 저 여자는 누구야? 저런 여자는 아니야.
나는 지우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다. 지우 씨는 나의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우의 볼에 가볍게 키스했다. 지우는 과거 출입국관리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외국인 법률 상담 도우미로 일하고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인의 얼굴이 굳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감지한 듯했다. 근데 왜 그녀가 여기에 있는 거야? 당신한테 작별 인사를 해주려고요. 작별? 난 어디 안 가는데. 아니요, 당신은 곧 가게 될 거예요.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엔 3명이 서 있었다. 2명은 검은 양복의 공무원. 1명은 키 작고 대머리인 남성.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대머리 남성이 입을 열었다. 설인 씨 되시죠? 이혼 소송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불륜에 의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그는 서류를 건네고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남은 2사람은 검은 정장을 입은 법무부 조사관이었다. 설인은 그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그들을 한 번 번갈아 보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그들은 신분증과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귀하의 국내 체류 자격은 허위 결혼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현재 우리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식 조사 절차에 착수합니다. 그녀를 잃은 게 아니라 나를 되찾은 거였다. 사랑이라 믿었던 건 결국 환상이었고 진심 없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를 뒤늦게야 깨달았다. 하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서 진짜 나를 만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를 지키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지켜야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